2026년 1월 초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군사작전을 실행해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다른 나라가 직접 체포해서 자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미국은 이걸 마약범죄 서탕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사회는 주권 침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는 마약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과 그것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의 삼각구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의 진짜 목적과 그 이면의 경제 논의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지 이해하려면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습니다. 약 3천억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0년대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에 빠졌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있습니다. 마두로는 2013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사후 권력을 승계했고 그 이후 계속 집권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24년 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죠. 미국은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했고 그의 체포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에 이 작전이 실행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자원전쟁이라는 키워드로 풀 수 있습니다. 자원전쟁이란 국가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걸 말합니다. 20세기 내내 그리고 21세기에도 중동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개입의 배경에는 항상 석유가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리비아 개입 등 모두 표면적으로는 다른 명분이 있었지만 이면에는 석유 통제권이 깔려 있었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엔 중동이 아니라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2026년에 움직인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2010년대부터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고 그 담보로 석유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인 남미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내 정치 환경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력한 대외 개입과 자원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군사작전 승인이 용이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혼란입니다. 2024년 선거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세졌고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틈을 노린 겁니다. 정권이 약할 때, 국제적 지지가 낮을 때, 그리고 내부 반발도 클 때 움직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특수부대와 법 집행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카라카스 중심부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작전이 진행됐고 마두로와 그의 배우자는 저항 없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미국 뉴욕으로 이송돼 연방법원에서 기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은 이걸 범죄자 체포라고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마약 밀매와 테러 지원이라는 중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게 주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 나라의 동의 없이 군사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유엔 헌장 2조는 회원국의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국제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작전을 강행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얻을 게 잃을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확인 매장량 3천억 배럴을 현재 유가 배럴당 80달러로 계산하면 이론상 가치는 24조 달러입니다. 24조 달러는 한국 GDP의 약 12배, 미국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만큼 박해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진료라 채굴 비용이 높고 정제 기술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은 누가 통제하느냐는 21세기 에너지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 자원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1953년 이란입니다. 당시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는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과 미국 CIA는 쿠데타를 지원해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친서방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후 25년간 이란 석유는 서방 기업들이 통제했고 서방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확보했죠. 두 번째 사례, 2011년 리비아입니다. 가다피 정권이 무너지기 전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네이토의 군사 개입 이후 카다피는 제거됐지만 리비아는 내전에 빠졌고 석유 생산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석유 계약의 우선권을 확보했고 재건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실패 케이스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흑해의 천연가스 자원을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 경제는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죠. 이 세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원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군사, 정치적 개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베네수엘라 개입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세 가지 핵심 변수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변수,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안정입니다. 마두로가 제거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여전히 차베스주의를 지지하는 세력, 군부, 그리고 다양한 야권 그룹이 존재합니다. 만약 내전이나 장기적인 혼란에 빠진다면 석유 생산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미국의 개입은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러시아도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걸려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물러날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 내 친중, 친러 세력을 지원해 저항할까요? 만약 베리존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베네수엘라는 제2의 시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 국제 여론과 중남미의 반응입니다. 이후에는 이미 우려를 표명했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도 주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만약 중남미 전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된다면 미국은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합니다. 만약 친미 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석유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시장에 대거 진출할 겁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메이저 기업들은 이미 베네수엘라 진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하루 200만 배럴 이상 생산을 재개하면 글로벌 공급이 늘어나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해집니다. 유가 하락은 사우디, UAE, 러시아 같은 산유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들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셰일은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떨어지면 적자입니다. 셋째, 미국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친미 진영으로 돌아서면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중국은 중남미를 미국 견제의 전략적 거점으로 키워왔는데 그 핵심인 베네수엘라를 잃는 셈이죠.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은 표면적으로는 마약범죄 소탕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통제권을 둘러싼 자원전쟁의 최신 챕터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보하며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 상황,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국제 여론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국제유가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개입이 언제든 가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에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둘째, 자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뿐 아니라 리튬, 코발트, 히토류 같은 전략 광물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셋째, 이런 개입은 법적 정당성보다
실질적 힘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국제법, 유엔 결의, 인권 같은 가치는 중요하지만 결국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미국을 비난하든 지지하든 그건 개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석유, 지정학, 그리고 경제 논리로 얽혀 있다는 걸 이해하면 앞으로 벌어질 비슷한 사건들을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건은 21세기 자원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권 침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